연봉 40억을 받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아니 기존에 잘하던 것들이 있잖아 팀이. 그걸로 두 번이나 챔스 결승을 갔다고. 근데 결승에선 졌지만 선수들한테 야, 작년에 하던 거 잘 알고 있지? 자 그대로만 하자. 2라운드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도 많이 유하게 얘기해 주는 거지. 연봉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축구가 계속된다? 기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감독 교체하는 건 어때요? 지금요? 벌써요? 네. 지금 얘기해보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경기 했다고? 지금 사이트가 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2경기인데 바꿔? (2025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히든폴 SL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찬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영주 형이랑 네. 그 용남이랑 예. LAFC 저희 입중계를 좀 약간 남은 LA 경기 한 8경기 되는데 네네. 좀 컨셉을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네. 스타트를 했는데 LA의 상태가 조금 좀 힘이 우려되죠? 많이 우려돼요. 네. 네. 부안가가 에이스라고 하는데 에이스는 떼야 될 것 같고요. 네, 걔는 주가 아니라 부인 이유를 알겠어요. 걔 가봉맨 아닙니까? 부안가 가봉맨으로 알고 국적이? 있습니다. 국적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가봉 친구인데. 네.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가봉맨보다는 훨씬 못하고요. 그죠. 오방메양은 뭐 아이, 가봉이 거의 뭐 그래도 영웅이니까. 네. 오바메양은 네. 빅리그에서 그죠. 또 넣은 골도 어마어마하게 네. 많으니. 자, 뭐 LA 얘기는 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용남이랑 네. 영주 형이랑 이렇게 남은 시즌을 좀 재밌게 네. 텐션 높여서 입중계를 하기로 한 거고. 네. 그랑 별개로 이제 SL이기 때문에 인테르와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테르는 패배, 바르셀로나도 무승부. 일단 한번 제동이 걸린 두 팀입니다. 무승부가 났죠. 무승부가 났죠. 사실은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무승부거든요. 예예예. 네, 그래서 패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는데 무승부를 기록했고 제가 이 경기를 전반전에 놓쳤어요. 네, 깜빡 잠드는 바람에 후반전부터 봤는데 그래서 나 그 입중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영주 형이 영정 방송 안 키고 있다. 저 영정한테 전화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리버풀 아스날 경기를 잠이 안 와서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잠깐 잠들고 일어나서 다시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푹 잔 거죠. 네. 그런 바람에 이제 후반전부터 봤는데 그때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1대 0이었습니다. 라민 야말이 PK로 골을 넣어가지고 1대 0이었는데 그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아스날이 패배하고 인테르가 패배한 사실. 그래서 어깨에 뽕 들어가고 있었죠. 1대 0이었으니까. 근데 경기 보는 순간 야 피차 일반이다. 50보 100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바르셀로나 무승부 경기랑 라요 그리고 인테르 우디네스의 패배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 1대1 무승부였고요. 경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방금 영정 얘기한 대로 쉽지 않았던 경기였죠. 네. 네. 그러니까 라요가 준비를 너무나 잘해갖고 나왔어요. 특히 측면 쪽 공간을 이용한 역습. 그것이 효과를 너무나 많이 발휘게 했고요. 라이온은 측면 자원들이 좋습니다. 알바로 가르시아라든가 이시라든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이용해서 역습을 전개할 때 바르셀로나의 수비 뒷공간이 탈탈 털렸습니다. 이니고가 나간 다음에 수비 라인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2골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한 골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수비 라인에 대해서 한지 플릭 감독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 수비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쿤데가 선발로 나오고 텐센도 뭐 선발로 나오고 막 이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바뀌었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바뀐 것뿐 좋아지진 않았다. 네,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일부에서는 뭐 페르민 이적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첼시. 그래서 돈을 땡기게 되면 센터백을 영입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쿠바르시가 센터백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나왔을 때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니고가 있을 때는 이니고가 왼쪽이고 쿠바르시가 오른쪽이었잖아요. 그때 비해서 쿠바르시가 왼쪽, 아라오가 오른쪽으로 나오면 쿠바르시의 실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쿠바르시를 오른쪽에 기용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 기용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느냐.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그래서 뭐 에릭이든 텐센이든 아니면 데라르 마르틴이든 여하튼 마땅치 않은데 우리 같은 이 팬들의 마음은 일단은 바이데, 텐센, 쿠바르시,
쿤데로 한번 가보자. 그래도 그게 가장 낫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에릭은 센터백보다는 라이트백이 어울리다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가 수비부터 빌드업을 하니까 이 수비수들이 1차 빌드업 할 때 압박이 강하게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에릭 무척 당황합니다. 아, 당황을 많이 한다. 네.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해서 당황이고요. 걔는 그렇습니다. 아, 원래가 좀 그런 친구다. 네, 패스미스가 엄청 많고 네.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잠깐 그 에릭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있었죠. 라이트백으로 작년에 나와서 이제 좋았을 때. 전 그러니까. 라이트백으로서 신뢰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 센터백으로서 신뢰가 없다. 센터백으로는 네. 신뢰가 없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네. 에릭이 묘하게 위치 선정이 좋아요. 공격할 때. 그래서 뭐 세트피스 상에서 예상치 못한 슈팅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라이트백으로서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에릭을 센터백으로 쓸지 마라. 그리고 만약의 경우 에릭을 센터백으로 쓰느니 차라리 쿤데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텐센과 쿠바레치가 같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수비 라인의 어떤 조합을 찾는 것과 별개로 이 경기력적인 측면 그리고 래시포드가 말도 안 되는 슈팅 하나 때리는 거 있던데 그건 뭐죠? 어떤 그거 뭘까요? 의도죠? 그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래시포드니까요. 와 근데 그거는 진짜 멀리서 공 주고받기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않더라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뻥 차더라고요. 그건 이제 슈팅으로 기록이 됐겠죠. 근데 저는 백패스라고 보여. 왜요? 슈팅으로 기록이 됐겠죠? 네, 저는 그냥 골키퍼에게 패스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패스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그거 보면서. 저 뭐지? 어떤 의도지?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레시포드는 의도가 없겠지. 그런 그냥 생각이 한 거다. 좀 들었다. 그냥 골키퍼에게 상대 골키퍼에게 패스하는 공격수다. 네. 그게 약간 염력과 같이 보낸 걸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나의 길을 한번 받아봐라.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래시포드 출전할 때 이번에 기대를 좀 했어요. 왜냐면은 라이오가 간격을 좁히면서 역습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인을 좀 올리면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럼 래시포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역전합니다. 안 된다. 네. 좀 고민스러워요, 이 친구는. 래시포드. 네, 왜냐하면 지금 바르셀로나가 올모도 그렇고 페르민도 그렇고 폼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하피냐도 이번 경기는 좀 아쉬움이 컸어요. 그럼 래시포드가 좀 올라와 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다양해지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페드리 도용으로 갈 텐데 가비가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큰 부상 당했던 그 부위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좀 되죠. 네, 여파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베르날도 9일쯤에 돌아오긴 하는데 베르날의 몸 상태도 지금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카사도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걱정이 많아요. 수비는 수비대로 걱정, 미드필드는 미드필드대로 걱정.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아직 폼이 올라오지 않았고, 그죠. 페라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기가 나타났고. 약간 회귀를 점점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 진짜 저도 할 만한 없는 경기였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 경기가 그 이제 VAR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VAR이 40분 동안 40분 안 됐다고. 네. 네. 작동이 안 됐다고 전반전에.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실 라민 야말의 PK 장면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였으면 그냥 전개했어요. PK 아니에요. 왜냐하면 접촉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 접촉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는 그냥 전개했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죠. 네, 근데 이 PK를 주는 거에 대해서 접촉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주심이 그 접촉을 높게 봤다면, 그럼 플레이에 뭐 지장을 많이 주는 좋다. 장면으로 봤다면, 그러면 PK를 줄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그 대다수 언론은 또 PK가 아니라고 또 보기도 하니까요.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VAR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도입을 해놓은 다음에 작동이 안 되는 걸 전반 반 정도를 그러니까 40분을 했다는 건 경기의 절반 정도를 그렇죠. 제대로 작동을 안 한 못한 상태에서 했다는 건데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VAR은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 근데 주심이 보는 화면을 제공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온필드로 모니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그게 안 연결이 됐다. 제대로 안 안 됐다. 됐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뭐
그거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가까울 테니까. 아니 왜 뭐 그냥 그 VR 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 주신과 소통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온필드 리뷰를 봐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소통만 된다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네. 수도. 그냥 기술적인 문제 정도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굉장히 온필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야 니네들이 존나 보라 그랬지 우리 존나 본다 거의 이 느낌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 과시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첼시 풀럼 경기에서는 VAR이 약간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간섭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그 하워드 웹이 오심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조항 패드로 핸드볼 장면 얘기하는 건가요? 그 전에 네. 찰로바의 발을 밟은 것 때문에 풀럼 골이 캔슬된 거. 네. 그게 그 장면에 대해서 이거는 주심이 그냥 넘어간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프로토콜상 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심을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럴 거면 VR의 도입에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얼마 축구의 역사로 봤을 때는 이 룰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좀 진통 중이지 않나. 아마 근데 프리미어리그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온필드를 많이 보는데 한 10월쯤 가면 그게 중요합니다.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PL은 항상 초반에는 바짝 보는 척하다가 나중에 안 하는 게 약간 이들의 특성이기 맞아요.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A매치 주간으로 넘어가니까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패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건 패배 당해도 이상한 경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막은 거.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르셀로나는 수비 문제를 조한 가르시아가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조한 가르시아 미쳤어. 네. 그러니까 미친 선방을 계속 보여주면서 선방 5개인가 한 골 실점하게 했는데 그건 세트피스 수비가 상대 선수를 완전히 놓쳤어요. 네. 페레스를 완전히 놓치는 장면에서 실점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골키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근데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가 그 다음에 실점할 수 있는 장면에 거의 1대1 상황을 2차례인가 막 이렇게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수비 문제를 조한 가르시아가 해결했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사실 라민 야말의 PK 장면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따라서 PK가 선언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라민 야말이 커리어상 처음으로 이제 PK로 골을 얻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운도 따른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어요. 네. 자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운이 약간 따랐다는 영주형의 표현을 좀 빌려서 패배는 막아내면서 무승부를 했는데 인테르는 그 홈에서 우디네세에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이제 좀 찬호 형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어디를 가장 좀 페인으로 꼽아야 될까요? 거의 전부 다가 문제죠. 네. 그러면 이제 총체적인 좀 문제가 있었다. 그냥 이게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그 이 경기 전략을 준비해 온 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상대 팀 루니아이치 감독하고 이제 이 키브 감독하고 두 사람이 경기 준비를 해온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고 왜냐하면 이제 우디네세가 떡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팀이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다음에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이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높고 어리고 떡대 좋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전반전에는 이제 높은 고강도로 이제 압박을 가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테르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운이 좋게 이제 한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한 골을 먼저 넣은 거 자체는 이게 상황이 되게 어렵게 흘러가고 있었는데도 한 골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홈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경기인데 한 골 먼저 넣어서 이거는 그래도 좀 선수들이 자신감 얻고 가겠다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 먼저 넣었다고 방심하면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던 게 왜냐하면 경기 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반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뭐냐면은 일단 키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몇 가지 이제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 체제에서는 왼쪽 라인이 주였죠. 공격을 만드는 데서 왼쪽 라인이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고 여기가 주도적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만들어갔죠. 왜냐면 이쪽에 디마르코 있고 그다음에 바스톤이 있고 이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뭘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반대편에는 대신에 이제 바렐라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는 찬스 메이킹 같은 거는 바렐라가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거를 좀 이쪽도 뭘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시모네 인자기가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안 한 거다. 그렇죠. 여기 둠프리스잖아요.
안 되니까 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둠프리스를 어떻게 쓰면 제일 적합하냐. 네. 이쪽에서 만들어주고 이쪽에서 만들어서 이쪽에 수비를 다 이쪽으로 당긴 다음에 저쪽에 광활한 공간에 프리하게 냅두면 그러면 쟤는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뭘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운동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렇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써먹었죠.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이제 둠프리스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지난 시즌 좋았고. 이거는 찬우 형의 여러분 둠프리스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를 보면 그 전까지 둠프리스를 대하던 것과 그 이유를 보면 따갑니다. 그렇죠. 네. 네. 시몬 회장님도 할라 그랬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애가. 그러면 얼른 이제 수정한 거죠. 애가 이건 안 되는 된다. 거예요. 키보 감독이 깨달으니까 뭐냐?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감독의 능력으로 봤을 때 시몬 인자이 감독이 100이라면 네. 제가 볼 때 키보 감독의 능력은 지금 한 30 정도입니다. 이제 올라가야죠. 네. 심자기는 올라갈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네. 거예요. 왜냐면 감독 성인팀 감독한 게 얼마 안 되니까. 기분 뭐 초짜니까. 아직. 네, 그러니까 30 정도예요. 네. 시몬 인자이 감독을 100이라고 놓은 건데 시몬 인자이 감독은 전 세계 모든 감독들을 놓고 봐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상위권에 있는. 네, 그런 감독이니까 그렇게 제가 보는 거고. 근데 이걸 내가 고칠 수 있겠다? 솔직히 오만한 생각 아닐까요? 시몬의 인자기가 안 된 거를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작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드필더 라인 이 경기에서는 이제 수치치가 선발로 나왔고 수치치 차란올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차란올로 바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일단 차란올로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던 것도 맞아요. 이날 삑사리하는 패스 엄청 많았고 패스 미스 되게 많았고 원래라면 진짜 야 이런 패스를 집어넣어라는 게 있는 게 차란올로인데 이날은 약간 그 아슬라니가 자주 보여주는 그 약간 환각 패스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저기다 왜 공을 왜 주지? 예. 약간 이런 거 예. 이런 그래. 게 나와서 이제 공간 패스 있잖아요. 정말 공간에다만 그냥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다가. 그렇죠. 공간 패스. 네. 그런 걸 넣고 그래 차라리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맞는데 사실 이제 인테르가 이제 리그 내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드필더 부분인데 중원.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들이 상대가 압박이 강해서 후방 빌드업이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드필드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시몬 감독 시절에는 미드필더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이제 시몬 감독 아예 이제 최후방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과 아예 이거를 통째로 그냥 바꿔가면서까지는 이제 빌드업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백스리 형태로 있는데 누구 한 명은 이제 좌우에 있는 센터백 중에 한 명 올릴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인테르가 그런 식으로 하고 요즘에 백스리 쓰는 팀들 다 그렇게 센터백 한 명을 더 앞쪽에 전방으로 올려가지고 뭐 미드필드 플레이를 시키건 아니면 윙백 플레이를 시키건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빌드업을 만들어 가니까 그렇게 했을 때 미드필더가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누군가 한 명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선이 이제 시몬 감독 시절과 비교해서는 좀 달라진 거죠. 이게 동선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스토니가 올라갔다. 그럼 원래 이 자리에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수치치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수치치가 이제 그쪽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 왼쪽으로 내려가거나 보통 가운데로 내려가는 경우가 이제 시몬 감독 시절은 훨씬 더 많았는데 보통 그럴 때 찰이 내려가거나 바렐라가 내려가거나 그랬었는데 미키타리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내려왔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간 자리를 단순하게 그냥 그쪽에 위치해 있는 선수가 내려오거나 반대쪽으로 만약에 뭐 이날은 비색이 이제 선발 나왔으니까 비세크가 올라가면 이제 이쪽에 있는 선수 바렐라 같은 선수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만들다거나 혹은 심지어 이제 상황이 급해지니까 아예 백포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잘 안 됐다. 그래. 잘 안 됐어요. 네, 잘 안 됐다. 모든 감독이 원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있죠. 뭐 이들이 사실 뭐 머리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키부 사실 예전부터 천재 소리 들었던 선수 시절 때부터. 근데 그게 재현이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되면 뭐 안 되는 감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 작업을 만들고 그래서 미드필드를 거쳐가는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후방에서 이제 뻥 차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후방에서 그렇게 한 번에 이제 전방에 있는 공격수에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좋은 빌드업 수단이긴 하죠. 좋은 빌드업 수단이죠.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게 시몬 인자기 감독 시절에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상대 수비 라인을 다 앞으로 당기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카운터가 그렇게 센 팀은 아니거든요. 인테르가 빠른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활용을 했던 미드필더가 침투하거나 혹은 티람은 그나마 발이 빠르니까 티람이 침투해서 받아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무지성으로 그렇게 차는 거 이거는 인테르 같은 팀이 할 건 아니죠.
왜냐면 기존의 강점이 있었던 건데 그 강점을 스스로 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고 그게 뭐 키부 감독의 접근 방식의 문제였건 아니면 상대가 압박을 세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했건 간에 어쨌건 간에 경기 전략을 잘못 짜왔다. 이러면 예전에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누구였죠? 퍼디였나? 아니면 누가 맨유로 이적을 한 다음에 패스를 이렇게 뒤로 하니까 그 로이킨이 거기다 대고 야 이 새끼야 여기 웨스트햄인 줄 알아? 그랬대요. 그것처럼 지금 키부의 이런 전술은 뭐 파르마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클럽들이 보여줘야 되는 축구의 어떤 수준과 컨셉이 다른데 파르마 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일단 뒤에는 우리 중원 삭제하고 앞으로 질러? 실제로 파르마는 굉장히 그런 카운터를 극단적으로 많이 추구하던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또 보니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보니가 이제 열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보니는 빠르고 그다음 피지컬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파르마를 상대하는 팀들은 아마 전체 20개 팀을 놓고 봤을 때 10팀 이상이 다 상대적인 우위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카운터 방식이 용이하죠. 통할 수 있죠. 근데 인텔은 아니다. 인텔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체를 80분에 한 게 의미가 있었을까? 너무 늦다. 그러니까 60분에 먼저 이제 미키타리안을 투입하고 네. 63분에 미키타리안 투입하고 한 68분 정도 이제 피오 넣고 그 다음에 80분 넘어서 이제 보니 투입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80분 넘어서 그렇게 넣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게 좀 늦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피오를 투입하고 난 다음에 뭔가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오를 투입했을 때도 피오 투입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3-4-2-1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때 라우타로도 있었고 티람도 있었으니까. 근데 피오가 딱 들어간 초반에 개인의 어떤 이제 떡대가 좋은 공격수니까 그걸로 몇 번 재미를 본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피지컬적으로는 우덴스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 자체도 이제 뭐가 없었고, 그러니까 3-4-2를 하고 싶으면 3-4-2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선에서 공격 작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제가 클럽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봤지만 없다.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 형태를 세웠을 때 물론 수비하는 데는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겠죠. 네. 두 명이 이제 동일 라인에 서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상대가 미드필더들이 전진하거나 혹은 이제 공격수들이 들어오는 거에서 한 명이서 이제 레지스타를 세우는 것보다는 2명 세우는 게 수비하는 데 좀 더 용이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이제 중앙 지역을 수비하는 데서 커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 작업을 할 수 있어서 3-4-2-1 형태에서 여기서의 뭔가 특색이 있었는데 모르겠다. 약간 조금 그 예전부터 이 키부 감독이 부임한 다음부터 찬호 형은 얘기를 했지만 우려가 조금 현실로 나타나는 느낌이. 근데 너무 빨리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극초반이거든요. 그냥 초반이 아니라 극초반입니다. 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감독들이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시모네 감독이 축구를 보면서 이런 점은 좀 개선돼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있겠죠. 있죠.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메타인지의 문제다. 나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 우리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네. 키부 감독에 대한 걱정은 저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나왔네. 네. 또 어떡할 거야? 그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부 감독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게 있습니다. 키부 감독이 말이죠. 연봉을 많이 안 받으면 제가 이렇게 비판 안 해요. 언제나 여러분 찬호 형은 연봉에 맞춰서 비판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연봉도 비싸요. 250만 유로 받거든요.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그 경력 대비 생각하면 네. 물론 키부 감독에게 그 돈을 준 거는 인텔에서 유스팀을 오랫동안 지휘를 했었고 게다가 이제 어쨌든 인텔에서 레전드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트래블 멤버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있었고 네,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호봉을 쳐준 거군요. 네. 네. 250만 유로만 있잖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40억 넘을걸? 연봉이 40억입니다. 좋겠다. 연봉이 진짜 좋긴 하겠다. 예. 부럽네. 연봉 40억이면 다 해피하죠. 해피하지. 연봉 40억을 받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기존에 잘하던 것들이 있잖아 팀이. 그걸로 2번이나 챔스 결승을 갔다고. 근데 결승에선 졌지만 그거를 지금 사실 그대로만 가져가도 그래 대충만 해도 그냥 선수들한테 야, 작년에 하던 거 잘 알고 있지? 자 그대로만 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해보자. 그렇게만 해도 솔직히 챔스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그 정도일 거거든요. 네. 아마 리그 내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스쿼드니까. 아 근데 뭘 자꾸 바꿀라 그러면 우려가 된다. 네, 그런 게 약간 우려가 되는 거죠. 우려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 건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도 뭐 자기 잘못이라고는 했어요. 자기 잘못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공을 좀 더 빨리 돌려야 되고 좀 더 전진하는 쪽으로 찾아야 되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네. 한 번에 많은 걸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해야 돼요. 네. 여러 개 한꺼번에 못해. 그리고 정말 사소한 거 하나만 일단은 시도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팀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나 축구가 굉장히 좋은 축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자기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네. 최대한 자아를 좀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서 그냥 이제 자아를 버리기만 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나는 나를 버렸다. 예. 아니 근데 그거 말고. 아니 물론 그건 있지. 예.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은들 뭐하리 그런 네.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다 나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나를 버리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예.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2라운드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신인 감독이고 어린 감독이고 형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아주 많이 좀 유하게 얘기해 주는 거지 연봉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축구가 계속된다? 기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감독 교체하는 건 어때요? 지금요? 벌써요? 네. 지금 얘기해보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경기 했다고? 지금 사이즈가 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2경기인데 바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놀고 있는 감독이 있긴 있죠. 모따도 놀고 있고 팔라디노도 놀고 있고 무리뉴가 지금 무리뉴도 이제 근데 무리뉴 감독이 이제 다시 돌아오긴 이 페네르바체에서 이제 경질을 당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감독 얘기하니까 뭐 잠깐 그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파르마는 쿠에스타라는 아스날 코치를 어린 코치를 감독으로 이제 선임을 했는데 그렇죠. 아탈란타 가스페리니 빠지고 유리치 곧장 바로 약간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아니 애초에 나는 아탈란타는 왜 유리치 감독 선임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게요. 좀 이해가 안 갔어. 자 그러면 스페인으로 다시 옮겨와서 여기 지금 약간 비상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또 다시 승리하지 못했고요.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3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알라베스하고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는데 사실은 힘으로라도 찍어 눌렀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일단 공격이 투톱이 호흡이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훌리안 알바레스와 셀로트의 호흡이 문제가 있고 둘이 같이 나왔을 때 셀로트가 전방에서 많이 움직이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그리즈만처럼 연결고리도 하고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골도 노리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임무를 주어진 것 같은데 훌리안 알바레스가 중요 순간마다 박스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훌리안 알바레스의 득점력을 최대한 이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훌리안 알바레스, 셀로트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후반전에 그리즈만 나오고 나서 공격이 좀 풀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즈만 뭐 워낙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공격에 문제가 있고 바이나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알마다가 해줘야 돼요. 근데 알마다가 그게 안 돼요. 물론 이 경기에서는 아들 시메오네가 저돌적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끈기 있게 볼의 소유권을 지키면서 골로 연결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아들 시메오네도 득점력을 더 높여야 됩니다. 여기다가 더 큰 문제는 카르도주도 아직까지는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좌우 측면 수비가 지금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한츠코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어요. 루제리가 워낙 좀 약간 불안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한츠코도 뭐 쏘쏘하긴 한데 왼쪽으로 돌릴 만큼의 가치가 있나? 이 플레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왼쪽 풀백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에 요렌테도 예전만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답답함을 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이게 바이나가 돌아온다고 모든 게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니코 곤잘레스 이제 갈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왼쪽 윙어가 필요해요. 왜냐면 마르티넬리. 아니야. 진짜. 메뉴 팬, 아스날 팬과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뭔 얘기만 하면 루크쇼. 봐봐요. 자, 뭔 얘기만 하면 마르티넬리. 넬리랑 니코 곤잘레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내 얘기를 좀 들어봐봐.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마르티넬리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일단은 열심히는 해요. 그러니까 드리블로서 상대 수비를 파괴할 수만 있다면 파괴는 안 되긴 하는데. 안 될 텐데.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냥 머리로 상상했을 때는 왼쪽에 바이나, 오른쪽에 아들 시메오네면 바이나는 대각선이라든가 중앙 쪽으로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아들 시메오네는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저돌적으로 돌파하고 이런 그림이 잡히는데 아들 시메오네는 예상한 대로 해요. 네. 근데 알마다가 중앙 쪽으로 들어왔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왼쪽 윙어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 풀백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풀백은 제대로 올라오질 않아요. 사이드백의 어떤 움직임도 루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저희 그거예요. 걔 아직 적응 문제야. 적응하면 올라가긴 잘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와서 효과가 없어서 크로스까지는 그렇지. 때려서 그건 알겠는데 효과가 너무 미비하니까. 그래서 왼쪽에 드리블이 뛰어난 선수를 데리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엇박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메오네 감독 머리 복잡할 거예요. 이게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선수를 젊은 애들만 사오려고 하고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거기 애들만 너무 잘 데려온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사실 로메로나 아니면 테오나 그러니까 퍼스트 옵션을 다 데려온 느낌이 아닌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야 그래 잘했다 이럴 텐데 3경기에서 삐걱거리니까 팬들은 지금 이적 시장도 이게 잘 보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돈은 많이 썼는데. 분명 많이 썼고.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이 초반 3경기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후 경기 일정이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향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비아레알 경기고 쉽지 않은데. 그 다음부터 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펼쳐지고 뭐 마요르카, 라이오전, 레알전 쭉쭉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자체도 쉽지는 않아요. 네. 그거 봤을 때는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야 되는데 이게 시메오네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안 풀리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일단은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하되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먼저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투톱 아니라 원톱 쓰고 바이나 돌아오면 바이나를 그 밑에 배치를 하던가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글쎄요, 뭐 이적 시장에서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준 상황에 또 뭐 니코는 니코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더 움직이기에도 좀 부담일 거고 이거는 A매치 주간 때 뭐 갔다 올 선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시메오네 감독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일단 승리를 해야 좀 이게 분위기가 오를 텐데 3경기에서 패무무니까 당연히 내부에서도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안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왼쪽 측면 수비는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셀로트, 훌리안 알바레스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훌리안 알바레스를 선택하겠죠. 아마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셀로트를 백업으로 쓰겠죠. 그런데 지금은 원톱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요. 바이나가 돌아오면 원톱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4-2-3-1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훌리안 알바레스의 공격력, 득점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뭐 훌리안 알바레스, 셀로트 모두 다가 지금 갈지짜인 보면 한 명이라도 살려서 득점포를 가동하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원래 둘이 합치면은 사실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죠? 지금은 서로 마이너스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황이 많이 좀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탈리아로 와서
그 제가 테이블을 잠깐 봤는데 네. 이 가스페니리 감독의 로마는 1대0 1대0이고 뭐 상대를 피사 같은 팀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2승 좋고 그리고 승격팀 크레모네세가 지금 2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이미 바디가 간다고 해서 네, 바디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환영받고 마지막에 또 거기서 워낙에 바디가 좀 드라마틱한 인물이라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에 네. 블라우비치가 지금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유베가 또 승리를 챙겼습니다. 제노아를 상대로 원정승이에요. 사실 그 경기에서 이제 제노아 수비를 되게 잘 버티고 잘 해냈었는데 네. 블라우비치가 되게 헤더로 되게 멋있게 넣었거든요. 약간 그 이제 제노아가 이제 완방빵 형이잖아요. 아 왕빵빵 네. 예 맞아. 그래서 블라우비치가 이제 그렇게 득점을 하면서 약간 이제 생겨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유베가 이거 안 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최근에 나왔던 그 2경기를 보게 되면 블라우비치가 어쨌든 지난 시즌보다는 몸이 가벼워 보이긴 해요. 네. 짧게 뛰어서 그러니까 교체로 계속 투입돼서 이제 들어오니까 물론 이제 풀타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선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뛰는지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교체로 들어와서 그 뛰는 폼으로 봐서는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낫구나. 얘가 몸 상태 자체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게 지난 시즌에는 솔직히 허우적대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는 없고 나왔을 때 어쨌든 간에 경합도 잘 해주고 있는 편이고 중요한 순간에 이 블라우비치가 원래 피오렌티나 시절에 각광받던 게 클러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순간에 얘네 해준다 이게 있었는데 그런 걸 지금 2번이나 보여줬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죠. 측면 자원들에 대해서 이선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즌에 나름대로 이제 골라내고 그러면서 은방울라 같은 선수를 내보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니코 곤잘레스는 이제 보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그로바 같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일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맞춰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인테르랑 경기 봐야 됩니다. 이제 그 A매치 중간 끝나고 나서 3라운드가 이제 인테르랑 이제 유벤투스랑 경기 하거든요. 중요한 경기인데. 네.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인테르가 좀 더 쫄립니다. 왜냐면 이제 유베홈에서 하는 경기고 네. 투도로 감독은 이제 지난 시즌부터 했고 중간에 한 거긴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했고 케프 감독은 뭔가 이제 잘 안 맞는 듯한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쫄리는 거는 이제 인테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테르가 이제 공격 작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망 있는 투톱 자원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요 투톱을 상대로 해서는 이제 어떻게 수비진이 작동을 할 것인가 일단 한번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비진을 이제 상대 수비진을 이제 공략하는 데 있어서 그 이선 자원들이랑 그다음에 앞에 있는 공격 자원들이랑 이제 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봐야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블라우비치의 이적설은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는 왜냐면 콜로무아니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콜로무아니가 오히려 그래서 잉글랜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뭐 지금 오펜다 얘기도 역시 나오는 상황에. 네, 오펜다를 한다는 얘기는 블라우비치를 남긴다는 얘기에 가깝거든요. 오펜다가 9번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선을 결국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블라우비치를 남기고 이선 자원을 조금 뭐 바꿔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라우비치 보면 뭐 이 선수가 이전에 능력을 못 보여줬던 선수는 아니지만 느낌상 얘 이제 거의 끝났다. 빌로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뭐 워낙 연봉도 너무 고연봉이고 몸도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나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또 다시 본인이 스스로 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으니까 유베 팬들은 뭐 이렇게 된 거 잘해주길 바라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된 바에는 이렇게 된 이상.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지난 2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일단 기대 이상이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쭉 계속 잘해주길 바라고 연봉값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뭐 최고죠. 네. 어느 순간에는 사실 요 나이 때 동갑내기 홀란드와 비교가 됐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활약으로는 연봉값 못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맞아. 득점왕 하면 되지. 그렇지. 그 정도 득점왕 돼야 하면 되죠. 뭐 쉬운 일은 아니긴 지금으로선 득점할 수 있어. 지금 38골 페이스입니다. 그쵸. 한 경기 한 골씩 예. 넣고 있기 때문에. 자 반면에 조나선 데이비드는 조금 이 경기에서는 적응을 좀 해야 부진했죠. 됩니다. 네, 네. 부진했고, 그러니까 이적을 한 선수가 바로 잘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골을 넣었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있어요. 확실히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유벤투스가 2선이랑 그다음에 1선이 톱이랑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2선들이랑 조금 더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각각 조금씩 다 답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마냥 나쁘다라고 바라기에는 좀 가혹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거는. 오늘 뭐 좀 보자 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크를 상대로 승리.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뭐 아직 알론소 감독이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극초반인데 결국에 중요한 건 승점을 다 가져온다. 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본인이 적응하고 승점도 관리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알론소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전 3승이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더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금방 좀 자리를 잡았다. 네, 자리를 점점점 잘 잡고 있고 네. 여기에 뭐 주드 벨링엄이라든가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에게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무리키가 먼저 헤더로서 선제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길러와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연속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VR로 3골이 취소됐어요. 네. 음바페 2골은 오프사이드였고 네. 길러의 골은 핸드볼 반칙이었습니다. 그래서 3골이 취소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다. 계속 때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골에 멈췄어도 사실은 뭐 4골, 5골 들어가도 이상한 경기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는 골을 못 넣었지만 사실상 2골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VR로 취소해서 그렇지. 아니 그 그 얘기는 얘기는 인텔이 또 디마르코 골 취소했었어. 넣었다고 쳐. 어차피 진 거. 여하튼 그 정도로 음바페의 컨디션은 좋다. 네. 근데 제가 음바페가 좋은데 비니시우스가 살아나야지만 레알은 힘을 발휘한다고 했잖아요.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올라왔다. 네, 비니시우스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의 골 장면에서 솔로 플레이가 나오는데 양발을 다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바페가 운이 따르지 않으면 침묵할 수 있잖아요. 음바페라고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처럼 운이 나빠서 VR로 골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비니시우스가 해결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골도 넣었고 공격의 활로도 개척하는 모습이 나왔다. 비니시우스가 올라오면 레알의 공격은 그만큼 힘을 발휘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다가 길러 참 볼 예쁘게 잘 차. 네, 키패스가 장난 아니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다 길러는 중앙 쪽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경기 보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디나이선이 이 경기에서 도움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수비 라인 주의하죠. 카레라스 미쳤습니다. 잘하고 카레라스 비니시우스하고 연계 그리고 사무 코스타가 1대2 상황에서 골과 유사한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슈팅으로. 근데 카레라스가 어느 순간 골문 앞으로 와서 몸을 날리면서 막았어요. 엄청난 수비를 그거 보여줬습니다. 진짜 개멋있게 막. 네.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도 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마스탄토 오노는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시간이 좀 더 주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린 친구고 아직은 온 지 뭐, 얼마 안 네. 됐으니까. 그 트렌트 야 패스 진짜. 그러니까 음바페 첫 골 장면이 트렌트가 한 번에 찔러주고 음바페가 뒷공간 들어가면서 골로 연결한 장면인데 네. 그게 VR로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트렌트의 패스는 와 경기 내내 빛나더라고. 얘가 이게 점점점 올라오는구나. 아놀드가 원래 이제 그런 패스를 워낙에 리버풀에 있을 때부터 잘했던 선수라서. 네. 그나마 이번 라운드에 리버풀이 아스날 잡으면서 소버슬라이가 오른쪽 사이드백에서 굉장히 잘해서 생각도 안 나는 프리킥까지 넣어서 망정이지. 트렌트는 이런 부분은 장점이 확실히 있는 선수이긴 하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카르바를 선발로 쓰는 거 이거 효과 볼 거다. 왜냐면 트렌트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되겠죠. 그러면 트렌트 입장에서는 카르바이 선발로 뛰는 거 봤고 아니 이거 리그 페이지에서 안필드를 가네? 맞아요. 그것도 동기부여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완전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경기에서 자신의 특유의 정확한 패스들, 롱패스, 크로스, 뭐 전진 패스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겁나 야유받을 텐데. 아놀드가 제가 기억하기로
얘가 그런 부분에 좀 약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막 프레스가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안필드 팬들이 아마 잡아먹으려고 그럴 텐데. 겁나 야유받을 텐데 가면. 근데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알론소가 카르바를 그냥 선발로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네. 여하튼 트렌트가 힘을 발휘해주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영입한 선수들이 이거 다 괜찮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떤 분은 마스탄토노가 더 잘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스탄토노는 이번 시즌이 아니라 그 다다음 시즌을 보고 데리고 온 선수라고 본다면 그러면 충분히 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스탄토노가 빨리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탄토노, 아르다 귤러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복귀할 니코 파스 이런 선수들 중에 분명 한 명 정도는 떨궈져 나갑니다. 그럼 그걸로 외대고의 대체자로 레알이 쓰던 선수를 잘 되라 잘 쓰거든요. 외질도 디마리아와 경쟁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외대고르도 결과적으로는 자리를 못 잡으면서 왔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니코파스, 귀러 이런 좋은 선수들 중에 한 명은 낙오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주워오겠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잘 아르테타가 주워오는 거 잘해요. 약간 넉마주의처럼 그런 느낌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다 이제 니코파스가 이제 다시 레알 마드리드 돌아가게 되면 확실히 이선 자원은 좀 넘치는 느낌이 있죠. 그죠? 어리고 빵빵한 자원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거는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니코파스의 플레이 자체를 봤을 때는 이 팀에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드필더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드필더의 조합의 문제예요. 유형. 네, 그러면 니코파스가 남고 다른 선수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누가 나갈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럼 누구든 나오면 프라임 디아즈 나가겠네. 프라임 디아즈는 근데 조금 봐야죠. 네. 여튼 뭐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와 함께 초반에 어려울 수 있는 순간들을 다 승리로 잡아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방금 영정 얘기한 대로 비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가 중요한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계약은 시즌 끝나고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계약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성도 있어요.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다소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호드리고도 남을 가능성이 커져서 잔류하지 않겠어요. 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맨시티로 가려고 그러면 사비뉴를 토트넘에 팔아야 갈 수 있는 건데 그쪽도 지금 맨시티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맨시티는 지금 뭐 그 누구 영입하고 말고 이런 거보다 팀 안 좋아요. 내부 정비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안에 있는 자원들 조합 정돈을 좀 하고 그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페비 감독 부임한 이래 이 정도로 오랫동안 팀이 약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지난 시즌 포함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바이언 때도 유럽 대항전 때문에 저기 했던 거지 뭐 리가에서 계속 우승하고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단순히 우승을 못한다 이런 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경쟁이 빡세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펩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맨시티 팬들도 좀 걱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거랑 별개로 뭐 언제나 레알 TV는 조금 이슈를 만드는 편인데 이번에도 이제 VAR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VAR 얘기를 할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3골이나 취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옵사이드를 온사이드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핸드볼 반칙을 손에 안 맞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VAR 얘기하면 바르셀로나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라인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만큼 극단적으로 수비 라인을 올리는 팀이 거의 없거든요. 잘 없죠. 그래가지고 오프사이드 트랩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AR 효과를 많이 봤죠. 왜냐하면 VAR로 정말 자세하게 봤을 때 미세한 걸 잡아내니까 그 효과를 많이 본 건 맞죠. 근데 그거 갖고 딴지를 걸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 얘기를 했을 때도 할 수 있는데 방식이 이 방식이 과연 맞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계속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레알 마드리드가 요거에 대해서 특히 옵사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되게 민감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인테르도 디마르코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됐거든요. 인테르는 사실 옵사이드로 취소된 골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야 이거 벵거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벵거의 그 옵사이드 룰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몸이 겹치는 구간만 있어도 이건 온사이드다라고 보는 그게 글쎄요.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골이 많이 나오는 축구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건 혹은 맞죠. 반대로 아예 다 내려앉아 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 글쎄요. 이 축구의 엔터테인먼트화를 위해서 골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VR이 도입되고 반자동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동일 선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진 개념이 없죠. 되는데 이제 동일 선상이라는 게 없어졌죠. 네, 전 좀 완화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완화되는 네.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사람 몸을 반으로 잘라서 뭐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제기가 복잡해질 테니까 어렵죠. 사실 한다면 이게 맞는 것 네. 같다는 생각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어요. 한다면 차라리 야 좀 겹쳐 있으면 그거는 그냥 동일선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게 옵사이드 룰이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그쵸. 발상이긴 한데 예. 있을 수 없는 예전에는 왜냐하면은 아예 뒤에 있어야지 그게 옵사이드가 안 걸리는 거였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것도 해볼만 하겠다. 근데 새로운 룰이 생기면 항상 그거를 이용하는 감독들이 나와요. 생기죠. 무조건 생기죠. 예전에 빅쌤이 오프사이드 룰 잘 네. 이용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다리만 걸치거나 이러면서 온사이드를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나오겠죠. 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또 이것이 시행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뀌면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잘못한 사람이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모라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될 수 있죠. 가능하죠. 네. 저는 그래서 뭐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방금 인테르도 그렇고 옵사이드로 골 취소 수치가 많은 팀들의 회장들끼리 모여서 반 옵사이드 연합회, 반옵련을 만들어서 UEFA든 FIFA든 뭐 얘기를 강력하게 좀 해서 전 그 벵거를 뭐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축구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골이 좀 많이 나오면 그거대로 재밌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축구가 득점이 적게 나오는 스포츠다 보니까 확실히 적게 나오긴 하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네. 득점이 진짜 적게 나오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많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계속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되게 라이트한 팬층이 접근하기에는 스포츠가 결국 목적이 이제 득점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 득점이 적다는 것 자체는 유입이 되게 어려운 구조라는 것도 이제 한몫하고 지금이야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확실히 좀 고려해 볼 만한 문제긴 할 것 같아요. 음바페에게는 정말 호랑이의 날개 단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진짜 날라댕기죠 음바페. 음바페가 VR로 골이 취소되는 게 많아요. 워낙에 순간적으로 속도를 침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끗 차이로 걸리는 네.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저는 음바페 그런 장면 볼 때마다 패스가 음바페의 속도를 못 따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음바페가 스타트가 빨라서 그렇겠지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프사이드에 계속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 점 때문에 레알 TV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 엘클에서 막 음바페 옵사이드 되게 많이 나왔었고 네. 이번에도 뭐 음바페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되는 장면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기한 대로 룰이 바뀌면 아마 음바페는 지금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 룰이 바뀌게 뭐 어느 정도 완화될지는 모르고 이게 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네. 가정을 한다 그러면 센터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의 속도가 들어가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들어가겠죠. 이제 네. 느린 센터백은 살아남을 수 없다.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축구는 센터백은 속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긴 싸워주고 했는데. 공간 만들어주고 네, 피지컬. 연동하고 네, 옵사이드 룰을 이렇게 완화한다는 거는 축구도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제 피지컬 위주로 좀 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피지컬이 조금 더 중요한 피지컬과 운동력이 좀 그죠. 더 중요한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지금도 많이 피지컬과 굉장히 운동신경이 많이 네. 속도 근데 축구가 높이. 다른 종목에 비하면 사실 키가 작은 선수들 많고 살아남을 수도 있고. 네. 음. 피지컬이 조금 안 되더라도 혹은 이제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왜냐면 똑똑한 선수들이 이제 포지셔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리한 상황들을 자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축구를 봤을 때보다 우리 세대가 축구를 보는 게 더 빠르고 더 치열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가 본 게 더 화려하지 않았을까? 뭐 현란하고 그럴 수 개인의 있죠.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우리 뒷세대가 축구를 볼 때는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렇겠죠. 굉장히 현란하고 화려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세대는 정말 피지컬과 뭐 이런 게 더 강조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축구를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또 진짜 몰라요. 네. 정말 몰라요. 네. 뭐 물론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인구가 보는 스포츠가 축구입니다만 워낙 세상이 빠르게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이제 해외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TV로 축구를 즐기잖아요. 근데 가끔씩 동네에서 K리그 1이라든가 네. K리그 2가 펼쳐지면 한 번씩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직관.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가서 보면 꽤 좋습니다. 원래 그렇죠. 네, 직관이라는 메리트가 그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면을 볼 때 느끼는 속도감과 다르죠. 실제로 보는 속도감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그 속도감을 느끼면 화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 정도 속도감이구나. 이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네. 가끔씩 한 번씩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탈리아 경기 두 경기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밀란 0대 2로 승리했고 네. 그다음에 나폴리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나폴리는 호일룬이 이제 맨체스터 연합을 네. 형성하기 위해서 네. 맥 중사와 케빈 데브로이너와 함께 여기서 이제 모였습니다. 네, 맨 삼총사. 루카쿠까지 돌아오면 4총사입니다. 이야. 그렇네요. 아무튼 뭐 이 경기는 막판에 사실 칼리아리가 되게 수비 잘했거든요. 네. 잘 버티고 있는데 막판에 안기사한테 이제 골 먹히면서 이제 끝났는데 극장골. 맥토미니가 이제 득점포를 못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득점을 못했을 때 이런 경기가 나온다. 이런 경기가 나오니까 물론 칼리아리가 수비를 엄청나게 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뭐 근데 사실 이게 또 생각해보면 콘테 감독 팀에서 뭐 이런 게 없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게 뭐 특별히 단점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승팀답게 꾸역승을 해냈다. 이게 중요할 거고 극적으로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아마 기세를 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밀란도 보면은 이 경기는 경기 자체를 상당히 좀 잘했었거든요. 네. 모드리치를 그러니까 알레그리 감독이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피렐로 같이 이제 레지스타를 활용하는 걸 상당히 좀 좋아하고 잘 했는데 이 경기 그러니까 밀란에 와서는 또 모드리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모드리치와 나머지 미드필더들 간의 간격 유지도 상당히 좀 잘 된 편이어서 전개가 이제 앞쪽으로 잘 나갔고 물론 상대팀 레체를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수월하게 경기 내내 큰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잘 된 것 같고 여기 이제 라비오하고 은큰쿠도 올 것 같아요. 라비오 은큰쿠의 지금 조고메즈 얘기까지 있어서 밀란이 마지막에 지금 스파트를 좀 칩니다. 다만 톱에 대한 거는 해결이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산티아고 히메네스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로마 도우비크하고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이제 로마는 안 간다 지금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도 도우비크를 이제 마딤대를 하는데 대신에 도우비크 너네 완전 영이 그 옵션 넣어라. 근데 밀란은 그건 좀 약간 이러고 있어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좀 커져 보여요. 이거는 톱은 그렇게 되면 알레그리 감독은 계속 블라우비치를 원했지만 블라우비치는 지금 이제 유배에서 안 나갈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이제 도우비크라도 어쨌든 산티아고 히메네스보다는 톱에 확실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요것도 지금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이어서 근데 대신에 어쨌든 이렇게까지 영입을 해주면 이거는 저는 꽤 괜찮지 않나요? 네. 더군다나 이제 밀란은 유로 클럽장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죠. 리그만 딱 집중해주면 네. 되는데. 이러면 챔스권 그 이상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보강이 된 상황이면 거기다가 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이 지금 왔기 때문에 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데다가 챔스 결승도 가본 감독이라서 두 번이나 갔던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심작이랑 비슷한데? 그러네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스플릿도 경험이 리그 있고 우승 경험이 있고 챔스 결승 두 번 가고 챔결 이후에 딱 네. 같은 프로필인데 네, 다 우승은 못했고 네. 네. 나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밀란이 일단 이 레체전은 상당히 좀 잘 치렀기 때문에 좀 기대가 돼요. 기대할 법하다. 기대할 만하고 네. 진짜 우승권에 근접한 스쿼드 아닌가 이 정도면 지금 이제 베나세르 같은 선수는 이제 처분해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영입한 거랑 이런 거 보면 우승권에 근접한 스쿼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투피냥 같은 선수만 조금 더 적응을 하면 왼쪽에 이제 테오가 해주던 역할이랑은 좀 스타일적으로도 다른 선수기도 한데 에스투피냥만 조금 더 적응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인테리는 약간 삐끗했고 그 와중에 밀란은 보강을 굉장히 좀 잘했고 네.
거기에 나폴리도 꾸역승하는 와중에 블라우비치가 또 약간 두각을 드러내면서 유벤투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가스페리니 로마도 승승 챙겨놨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지난번에 세리아 프리뷰 할 때 이제 찬영과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4강에 윤곽이 있다라고는 하나 어디가 우승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네. 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뭐 나폴리, 인테르, 유벤투스, 밀란 이렇게 네. 네 팀이 제일 스쿼드 상으로는 좋아 보인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테르만 안 좋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스페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위기다. 지금 승점이 2점이죠. 2무 1패 패무무 겁니다. 맞습니다. 네. 승점 2점인데 지금 3승 거둔 팀이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클럽가 있거든요. 그럼 승점 9점이잖아요. 9점이에요. 벌써 1위하고 승점 차가 7점이에요. 이거는 너무 벌어진 거죠. 3경기밖에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가 문제면 핀셋으로 이렇게 꼭 뽑아가지고 딴 걸로 딱 끼워놓으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로 느껴지니까 시메오네 감독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실 저 비아레알도 뭐 마리세네로 감독이 워낙에 팀을 잘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번 경기도 마지막에 보라 이글레시아스 그 마지막 버저비터 아니었으면 비아레알도 3승 각이었습니다. 비아레알 좋아요. 좋아요. 저는 아틀레티코 클로브 예상한 대로 내려올 거라고 봐요. 스쿼드의 어떤 보강의 약함이라거나 거기다 이제 최전방의 강인함이 떨어진다는 조금은 거나 아쉬움. 그런 측면 때문에 윌리엄스 형제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비아레알은 단단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셀로 감독 축구 다 아시겠지만 잘 안 지죠? 네, 수비 쪽에 초점을 맞추고 뒷공간을 많이 노려요. 그치. 그러니까 페페가 그렇게 잘 쓰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마르셀리노 감독이 비아레알은 올 시즌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와 스페인 무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거 기준으로는 내일 새벽에 이적시장이 마무리가 끝나죠.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잉글랜드는 잉글랜드대로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다 이적시장은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이번 주에 할 테니까 그거 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SL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